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 오늘은 통역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역의 종류.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크게 나온 게 순차 통역, 동시 통역. 이게 메인으로 가장 유명한 통역들이죠. 우선 통역의 꽃이라고 하는 동시 통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가끔은 동시 통역 해주세요 이래놓고 갔는데 순차 통역인 경우도 있고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동시 통역은 연사가 말을 하면 동시에 1초 정도의 사이를 두고 계속 말이 나옵니다. 즉 동시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즉 한마디를 하고 나서 통역을 한마디 하고 이러는 게 동시 통역이 아니라 그냥 동시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요. 반드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나 이런 데 가보면 뒤에 이제 부스가 임시로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스 안에서 통역사들이 2인 1조로 통역을 하죠. 왜 2명이 하나요? 인간의 그 순간적인 아주 강력한 집중력은 최대 20분이 이어진대요. 그 아주 훈련을 많이 해서 집중을 잘한다 하더라도 20분 정도는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0분이 지나면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통역은 뭐예요? 동시 통역은 자, 누군가의 언어를 한국어를 듣고 계속 중국어 혹은 영어로 막 뱉어야 돼요. 자, 동시에 의사들이 굉장히 희한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동시 통역이 어떻게 가능해요? 양쪽 뇌를 같이 쓰나요? 네, 같이 써야 되겠죠. 이쪽 뇌로 들으면서 이쪽으로 계속 다른 언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처음에 동시 통역을 공부할 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에 딱 넣어놓고 해봐라 라고 하면은 한국어로 읽어주는데 막 한국어로 통역해요. 네. 이 전환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을 거치면서 한국어를 듣고 중국어로 하고 중국어를 듣고 한국어를 하고 이런 언어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통역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인 1조로 들어가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잠시 뇌를 쉬어주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특히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3인 1조로 그러니까 3명이 한 조로 해서 딱 들어가요. 그리고 3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2인 1조가 보편적입니다. 거의 3인 1조는 못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장비가 다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역사 혼자만 가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가끔은 뭐 통역사가 오면은 장비도 오는 줄 알았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아닙니다. 장비는 따로 불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동시 통역에서의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릴레이 통역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한 8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다. 그래서 통역이 막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 자, 그러면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만 가지고 한번 4가지 언어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통역사가 한국어, 중국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국어, 영어 하는 사람, 한국어, 일어, 한국어, 뭐 무슨 다른 또 이렇게 언어, 중국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언어마다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 하는 사람, 왜 중국어 일어 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씌워져야 되고 거기에 통역사가 2인 1조로 다 들어가려면 예산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적인 경우를 하는 상황은 없고요. 이럴 경우에 바로 사용하는 게 릴레이 통역인데요. 자, 부스가 예를 들어서 영어 연사가 얘기를 한다. 한국에서 하는 행사인데 영어 연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영어 통역사 부스가 피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사가 얘기를 하는 것을 영어 통역사가 듣고 한국어로 딱 통역을 해주면 그 한국어 통역을 듣고 다른 부스에서 중국어로 가고 일어로 가고 이렇게 다 자기 언어로 딱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동시 통역은 한 1초 정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따라가거든요. 근데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1초 정도 시간차가 난 상태에서 또 따라가기 때문에 한 2, 3초 정도 계속 이렇게 시간차가 조금씩 납니다. 그래서 릴레이 통역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대신에 큰 국제 대형 행사나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단일 언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언어가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릴레이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릴레이 통역은요, 또 중요한 점이 부스별로 통역사들의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어느 한 언어권의 통역사들의 수준이 다른 언어권 통역사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언어권의 연사가 발표할 때마다 전체가 다 통역이 안 나가거나 전체가 다 통역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통역사 수준 같은 거 맞추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릴레이가 있다라고 하면 피봇 부스가 되는 통역사들은 특히 더 주의해서 준비를 해서 다른 부스에 민폐를 안 끼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통역사들끼리의 안 보이는 어떤 관례 같은 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위스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스퍼링이라는 건 속삭이다, 귓속말을 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속닥속닥속닥 이러면서 귓속말을 하면서 하는 그런 통역은 아니고요. 마치 속삭이면서 귓속말을 하듯 하는 통역이다라고 해서 위스퍼링이라고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100명 정도가 참여하는 행사인데 중국인은 딱 2명 와요. 혹은 1명이 와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고 통역사 2명을 해서 동시 통역을 제공하기에는 1명만 들을 건데 조금 안 맞죠. 자, 이럴 경우에 위스퍼링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 한 사람 옆에 앉아서 계속 지금 나오는 내용을 듣고 통역사가 계속 옆에서 속닥속닥속닥 이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스퍼링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피로도가 높아요. 통역사 입장에서는 동시통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부스에서 저희가 이어폰을 끼고 듣고, 그러니까 정확한 소리만 들리죠. 연사가 하는 말을 마이크를 통해서 쫙 해서 저희에게 이어폰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만을 딱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현장에서 주변 소리 막 나고 사람들 막 떠드는 소리, 옆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소리, 전화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현장에 궁궁궁궁 울리는 막 마이크 울리는 소리 등등등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역사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만큼 동시보다는 떨어지는 게 위스퍼링 통역입니다. 예. 대신에 이제 좀 그런 절약되는 것들은 있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괜찮은데 하루 종일 위스퍼링을 한 다음 통역사도 지치고 일단 듣는 사람도 누군가 굉장히 방해음이 많은 상태에서 누가 계속 옆에서 쏙닥쏙닥 해봐요. 가끔 위스퍼링을 막 하다 보면은 연사분이 약간 듣다가 지쳐가지고 좀 쉬어봐, 이거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럴 때 위스퍼링을 또 많이 해요. 쭉 통역을 하고 다니다가 공장 견학 같은 거를 간다라든지 이럴 때, 그러면은 그때는 위스퍼링 기기를 활용하죠. 자, 위스퍼링을 그냥 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가이드 기기라고 해서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그걸로 마이크로 제가 조그맣게 얘기를 하면 그분도 이어폰을 꽂고 듣는다. 이러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이어도 훨씬 더 명확하게 들리고 통역사 입장에서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내가 들을 때도 이어폰을 통해서 만약에 그 연사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위스퍼링을 하더라도 가이드 기기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그게 또 추천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위스퍼링을 할 때는요, 2명 이상이다 할 때는 거의 위스퍼링을 진행을 하지 않는 편이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의 통역이 순차 통역이에요.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의 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옆에 보면 여기 사진에 제가 여러 이제 연사분들이 앉아있고 제가 딱 옆에 무대에 가서 같이 앉아있죠. 자, 이런 방식도 있고요. 혹은 대표단이 양쪽으로, 이쪽은 한국 대표, 이쪽은 중국 대표단 이렇게 쭉 앉아있고 통역사가 대표 옆에 앉아있는 그런 화면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이제 순차 통역인데요. 연사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의미 단위로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쉬는 동안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거죠. 말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물론 여기는 지금 노트 테이킹 하는 장면이 안 나오긴 했는데요. 통역사가 옆에 앉아서 계속 뭐를 이렇게 막 적어요. 자, 그걸 막 적으면서 또 통역을 합니다. 근데도 막 이러고 적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쓱쓱쓱 이렇게 적어요. 적고 있다가 또 그냥 그걸 보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막 와요. 통역사한테. 뭐예요? 통대는 속기도 배워요? 아니요, 속기 안 배웁니다. 저희는 속기 배우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속기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타이핑을 하잖아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의미만 추출이 안 돼요. 계속 언어에 의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다른 언어에 의해서. 예를 들어 한국어를 들었다? 한국어를 듣고 그대로 적어서 그거를 마치 텍스트를 보고 하듯이 그렇게 통역을 해버린다. 그러면 한국어의 간섭으로 중국어가 한국식 중국어가 돼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로 가도 한국식 영어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통역사들은 노트 테이킹이라는 걸 하는데요. 의미 단위만 톡톡 추출해서 자기가 기억력의 보조 장치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역사들은 단기 기억력을 높일 수 있는 메모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메모리라는 걸 통해서 단기 기억력으로 다 머릿속에 넣는데요. 혹시라도 내가 기억을 잘못했을까봐 특히 숫자라든지 메인으로 흘러가는 내용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알기 쉬운 용어들로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그런 방식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죠.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해서 연사가 한마디를 하면 그 다음에 통역사가 한마디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통역이 순차 통역이에요. 시간은 대신에 2배가 걸리겠죠. 그런데 정확도는 훨씬 높아요. 정확한 내용을 다 알고 나서 통역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가 간의 협상이라든지 기업 협상도 좀 민감한 협상, 그 다음에 보완을 요구하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기술 회의 이런 거, 그래서 방금 얘기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되거나 이럴 때 동시 통역으로 진행하면 쑥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순차 통역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연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회의에서 어떤 발표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아니라 좀 더 민감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내가 그 언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대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럼 영어로 바로 그냥 협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꼭 통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영어를 통역사 못지않게 잘하시는데 왜 쓰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통역사가 통역을 하는 동안 잠깐 내가 저 사람이 뭐라고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 혹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통역을 활용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순차 통역은 그런 부분이고요. 자, 수행 통역, 순차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수행 통역은 말 그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대표 혹은 대표단을 수행을 하죠. 수행을 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출장을 갑니다. 중국으로. 가서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중국에서 대표단을 맞이하러 오겠죠. 그럼 그때 명함을 교환하고 인사를 하고 이때부터 통역을 시작하겠죠. 그때 간단한 순차 통역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을 해서 가서 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어떤 회사 소개를 한다든지 이런 PT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무대에 올라가서 또 순차 통역을 하겠죠. 그래서 PT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순차 통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이 돼요. 오찬 행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오찬 식사하실 때 또 식사 통역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오후에 예를 들어서 공장을 견학을 한대요. 그러면은 그 견학을 할 때는 뭐 위스퍼링 대표단 전체가 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위스퍼링 기기를 사용을 해서 아까 말한 가이드 기기 그걸 활용을 해서 전체를 하거나 아니면 대표 한 명한테만 통역을 해준다. 그러면 그냥 기기 없이 위스퍼링으로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쭉 통역을 하겠죠. 그리고 만찬이 있다 저녁 때 그럼 또 만찬 통역을 할 것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통역이 막 섞여서 들어가는 모든 종류가 섞여 있는 그런 통역을 이제 수행 통역이라고 해요. 근데 수행 통역을 할 때는 거의 이제 동시 통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동시 통역은 이제 별도로 이제 요청을 하죠. 수행 통역 같은 경우에는 통역사로 이제 통역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입문을 했을 때 초창기에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 수행 통역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직접 피부로 느껴보지 않고는 어떤 그냥 막연하게 순차나 아니면 동시로 바로 입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초보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행 통역을 많이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사실은 수행 통역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면 남의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대표가 물을 안 먹으면 나도 화장실 가면 안 되니까 물을 못 먹고 근데 통역사는 계속 얘기를 하니까 목은 마르고 나이 들면 그거 못 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나이 들면 슬슬 수행 통역은 이렇게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최대한 젊었을 때 우리 힘 좋고 건강할 때 많이 수행 통역해서 경력을 착착 쌓고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순차 통역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통역 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동시 통역을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요. 통역사로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통역의 종류 다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